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혁신이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겠다고 밝혔어요. 네, 오늘 기자들하고 그 당사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예전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에 와가지고 했던 게 소위 말하는 서진정책이었거든요. 네. 서진정책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서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제 영남권에서 호남권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호남 중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광주 민주묘지 찾아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그렇죠.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눈물도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꼽히죠. 서진 정책, 뭐 청년 중시 정책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도 그런 언급을 했고 특히 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순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인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발언들 보면은 꽤 이렇게 좀 본인 표현으로도 거침없이 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당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하고도 굉장히 좀 그 발언을 잘하더라고요. 사실 네. 기자들 평가는 굉장히 능숙해 보인다. 왜냐면 이제 어제부터 사실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기자들이 이제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혁신위원 누구 하실 거예요? 뭐 언제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데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이게 대답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잘 피해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능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정치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자들이 그렇게 계속 물어보게 되면 뭐 일부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 좀 대응을 잘했고 약간 압박을 기자들이 해오는데 탈압박에 능한 맞습니다. 면모가 좀 그런 게 보이는 좀 것 익숙해 같더라고요. 보이는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좀 강한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네. 이제 당하고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를 할 거고 그리고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혁신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대통령하고도 거침없이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혁신 의지를 좀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사에 대한 얘기도 했거든요.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런 결혼 과정 같은 것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 이제 자신이 좀 상처를 받더라도 뭐 괜찮다 이제 당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이제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이제 이런 문제들 말고 더 이제 중요한 걸 좀 기자들이 지적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한 걸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 이제 임명 과정에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30대 청년 뭐 근데 그 아내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좀 거부를 해가지고 뭐 안 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지도부 좀 입장 분위기 같은 걸 물어봤어요. 네. 영입할 때 그 좀 만족을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제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그때 딱 얘기 들은 거는 오늘 발표를 못 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됐고 일단 구인난 얘기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좀 접었고 그다음에 표현을 그냥 하나 좀 전해드리면은 급하게 한 것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분이 왔다. 베스트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2등 정도는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긍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과정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제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 던져놓고 이제 누가 오는지부터 그렇게는 할 못 수는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거죠? 명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도 하겠다고 하면은 둘 다 손을 들면 그럼 너무 큰 이제 신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확실히 안 된다라고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제안하고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좀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는 낯설다고 얘기하지만 언론에 노출을 많이 됐던 분이에요. 사실 네. 방송 인터뷰나 이런 게 많이 노출됐던 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자들과의 소통에는 좀 능한 면모를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인상도 받았는데. 네, 카메라에도 좀 익숙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혁신이 인선 오늘 마무리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제 내일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직접 어젯밤에 천하람 그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혁신위원 참여를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보도도 나왔고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좀 이제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본인은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원래 한번 혁신위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재형 혁신위에서 혁신위원으로 일했었는데 연속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그 방송 출연 같은 것들도 예전처럼 아주 많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보면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좀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로 오가다 보면 순천이 좀 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니까 이제 거절을 했는지 이유를 말하면서 물론 지역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도 있었지만 허수아비가 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천하람 위원장의 입장은 이 지금 모든 혁신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뤄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임명직 당직자가 사퇴하고 그 다음에 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런 과정들인데, 근데 천하람 위원장의 주장은 이건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던가 여하튼 대표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주장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본인이 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 혁신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해법이 맞지가 않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당내에서 나오는 평가를 보면은 이 혁신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공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체제 자체가 흔들리던 게 이제 뭐 관계자는 이렇게 말뚝을 하나 더 박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말뚝을 하나 더 박은 거다. 왜냐하면 이 혁신위원회가 물론 잘 못하게 되면은 김기현 대표도 영향을 받겠죠. 이제 공격도 받고 하겠지만 일단 혁신위원회가 운영되는 이 과정에선 적어도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체제 안에서 어쨌든 혁신위가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 혁신위가 먼저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 또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또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간에 기간상으로 보자면은 바로 김기현 대표 체제를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혁신위 자체도 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민주당도 좀 비슷한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굴러간다는 면을 치면 급한 불은 좀 큰 거네요. 이 체제를 끝내야 된다 이런 비판에 그렇죠. 지금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무적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초기에는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에 임명직 당직자들을 총 사퇴시켰을 때는 그걸로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제 물론 당내에서 소수긴 하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잖아요. 비대위로 가야 된다, 아니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이 들어서고 그 다음부터는 논의의 중심이 그럼 이제 혁신위원을 누구를 임명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좀 잘할 거냐, 혁신위가 이런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로 공격하는 그런 목소리는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혁신위가 굉장히 주말에 위원장 인선 끝내고 그리고 내일 인선 발표하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좀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네, 혁신위원 인선이 저 이제 지도부 쪽에 얘기 들어봤을 때는 어쨌든 좀 긴박하게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혁신위원 임명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 구할 때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혁신위원을 어쨌든 위원장이 내일 발표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뭐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는 그래도 확보가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장 구할 때보다 훨씬 좀 인력 구하는 게 수월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연일 혁신위원으로 거론된 인물들을 실명으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여러 사람 거론이 됐는데 뭐 윤주경 의원,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죠. 윤봉길 의사 손녀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그리고 또 이외에도 뭐 김예령 국민의힘 현 대변인, 뭐 이런 인물들이 쭉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 관련된 건 또 보도가 나오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게 하나의 이제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명으로 이런 거론되는 게 데에서. 좋다라고 제시하는 그림일 수도 있겠죠. 내일 인선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네. 됐든 이제 일단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당 내외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당 내부 보면은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 특히 이제 외견상으로는 탕평에 가까운 그런 인사 아니냐, 혁신위원장에 대해서요. 그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도 강한 비판은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순천 출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이지만 그런 이제 푸른 눈의 한국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림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 좀 얘기를 해보면은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 이렇게 사진도 찍히고 영상에도 잡히잖아요. 네. 뉴스 영상에 이제 발언하는 장면들 잡히고, 또 어떨 때는 회의 들어올 때 이렇게 쭉 복도에서 걸어오는 장면도 좀 그렇죠, 잡히고. 방송 화면에 딱 나오죠. 네. 이제 그럴 때 그림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50, 60대 남성들이 이렇게 쫙 있는 모습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물론 이제 외모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여성이 좀 포함돼야 되고 청년도 포함되고 이런 그림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이제 면에서는 그림을 그러네요.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자신의 얼굴이 변화를 좀 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림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혁신이가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잘해야지, 혁신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혁신이가 어디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게 권한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의 발언들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은요. 그 정권을 주겠다, 뭐 구성 그렇게 출범부터 얘기했어요.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공천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신이 구성에 대해서 정권을 드리겠다, 뭐 이런 취지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읽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구조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말은 이제 비유를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룹의 오너 내지는 회장이라고 치면은 김기현 대표는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이제 사장 뭐 이런 거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전문 경영인이 다시 임명한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면 뭐 임원 정도 될 텐데, 임원. 그럼 이제 이 임원이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질 것이냐인데, 그 결국 오너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공천권이라고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문 경영인도 그 공천권이 있는지 없는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전문 경영인의 권한도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문 경영인이 데려온 임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일까? 그렇죠.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다만 그래서 그래도 김한길 위원장 얘기가 좀 꾸준히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한길 위원장의 그 골은 픽이고 그다음에 김한길 위원장을 통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원활하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오너의 뜻을 받아가지고 또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은 아직은 다 이제 좀 설왕설래가 많은데 실제 공천에 대해서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느냐 요걸 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그걸 건드린다면 이제 윤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 발언을 보면 혁신이가 공천률까지 들여다보냐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공천률 얘기를 계속 물어볼 텐데 집 같은 건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잘 되리라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능숙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해석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천룰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원래 뭐 잘 돼 있어서 괜찮다라는 얘기인지 좀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얘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무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야 되나? 맞습니다. 그리고 비윤계 비주류 그러니까 등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웃고 아니면 뭐 통합해야 된다 이런 좀 원론적인 얘기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도 아니고 좀 예전 정치인들이 잘했던 그런 대응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대문 갑 공천 얘기도 사실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전략 공천 네. 얘기도 나왔는데 정치를 할까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킬 때 어느 정당이든 가장 그 최악의 상황은요. 그 혁신위원회 내지는 혁신위원장이 여기 혁신 못하겠다 하고 떠나는 게 가장 최악이거든요. 나 혁신 안 된다 이러고 여기 그냥 못하겠다 그러니까 손들고 포기하는 상황은 가장 최악이고 예전에 김은경 혁신위원회 그 민주당이죠. 거기 출범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엇박자들이 있었어요. 당에 뭐 요구를 하면은 당에서 수용을 바로 안 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점차 혁신위원회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민주당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최악은 김은경 위원장이 떠나는 거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못하겠다 떠나는 거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가지 않게 좀 적당한 수준에서 뭔가를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그러나 뭐 일부 요구하는 것들은 수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탈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본인이 아까 이제 서대문 갑 얘기도 해주셨는데 정치를 국민의힘에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쉽게 내던지고 떠나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혁신위원회를 그만두고 가는 거를 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척을 진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그제 했던 얘기를 보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죠.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답변이 좀 주의 깊게 봐야겠더라고. 역시 해석이 좀 두 가지로 가능한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거는 다 내려놓은 거다.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 이 일을 맡은 동안에 다른 것은 없다. 다 내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핏 들으면 아, 총선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 일을 맡은 동안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일을 맡은 동안이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혁신위원장이 끝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에 정치권에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뭐 메리트랄까 이점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검증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얼굴이 공개되는 부담 같은 것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았다라는 거는 물론 뭐 당이나 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 그런 이제 원론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이상에는 이제 원래 이제 의대 교수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혁신위에서 공천론을 건드리는데 이분이 만약에 공천 받아서 나온다고 하면 약간 이해 충돌의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뭐 비례 1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뭐 그냥 아주 뭐 포괄적인 내용의 공천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뭐 적용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대문 갑은 만약에 실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에 가깝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반발이 크진 또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넘어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한 이후에 통합 메시지를 냈어요. 일단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네. 얘기를 했고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그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어제도 왈가왈부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그 다음에 서은숙 최고위원이 징계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당무에 복귀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측근이나 아니면 뭐 친명계 소위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은 이제 주로 하는 얘기들이 이 대표가 통합을 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뭐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징계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당이 통합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고 단 한 명도 징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라는 거는 징계 얘기 꺼내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예측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목이 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좀 남긴다라는 건 뭐냐. 그래서 좀 당내 이제 분위기나 그리고 이제 의원들 얘기 좀 들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친명계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들이 이게 요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강성 지지층들이 청원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지층들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대비 효과를 좀 얘기를 하던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통합하자고 친명계 의원들이 뭐 통합하자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같이 자기 통합하자 이렇게 하면은 별로 효과가 안 나오는데 징계하자 이러는데 이 대표가 통합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훨씬 더 도드라지고 뭔가 이제 대표의 결단처럼도 포용하는, 보이고 그러니까 대표의 리더십이 더 살 수도 있고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중진 의원의 분석은 좀 재밌게 들었는데 굳이 징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징계를 넘어가서도 징계 자체도 일단 힘들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계파 갈등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징계한다라는 게 일단 어렵고 그리고 징계를 미리 하게 되면은 무리해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탈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주류 입장,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지금 계속해서 신당 얘기 같은 것들도 나오잖아요. 네. 뭐 비명계도 뭐 좀 나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징계 안 하고 통합 얘기를 이 대표가 하는 상황에서는 탈당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 대표를 공격하기도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 징계는
공천일 것이다. 그러니까 공천 배제가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실제 징계는 공천에서 이제 갈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뭐 누구를 잘라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경선을 붙였는데 뭐 지지자들이 가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미리 그렇게 좀 내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전략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송갑석 의원 후임인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로 지명할지 이제 정책위 의장 어떻게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음 주에 인선한다고 하는데 뭐 취재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오전에 이제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많이 돌려봤는데 네. 일단은 오전에 회의를 좀 한 번 더 했어요. 이 대표랑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최고위원들만 모여가지고 실무자도 다 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지 나오면은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얘기한 거라서 취재가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안심을 시키기도 하는데 근데 일단은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하고 일단은 대여섯 명 정도의 후보군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아니고 정책위 의장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누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좀 논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토론 방식은 아니고 이제 최고위원들별로 나는 어떤 게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충청, 뭐 호남 뭐 이런 얘기들 여성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조점을 각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대표는 그걸 듣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고요. 결정은 이번 주 내로 해서 발표를 할 거라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제 동의가 돼 있고 그리고 내일 이 대표가 그 전현직 원내대표를 만나거든요. 네. 이제 그 자리에서도 의견을 또 추가적으로 수렴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완전히 확정적으로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일까지 의견 들어가지고 발표를 할 건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여섯 명 중에 누구는 정책위 의장, 누구는 최고위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상호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를 뭐 충청으로 했으면 뭐 누구를 어디로 하고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